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지중해의 역사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제목인 헬레니즘의 황공과 로마의 비상이라는 말처럼 지중해 동쪽을 지배하던 찬란한 헬레니즘 문화가 저물고 서방의 새로운 강자 로마가 떠오르던 시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원전 214년부터 168년까지 약 50년 동안 이어진 마케도니아 전쟁을 통해 동방의 패권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의 화려한 창과 오른쪽의 강인한 칼이 보이시나요? 이것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유산인 거대한 창부대 팔랑크스와 로마의 유연한 조직력인 군단이 격돌했음을 상징합니다. 서방의 늑대라고 불린 로마가 어떻게 거대한 동방의 문명을 삼킬 수 있었을까요? 이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을 넘어 지중해 세계의 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문명사적인 대전환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치열했던 역사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로마가 어떻게 거대한 동방 문명을 정복했는지 세 가지 핵심 프레임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로마를 서방의 늑대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늑대가 동방의 문명을 어떻게 삼켰는지 그 과정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군사적 혁명입니다. 당시 동방의 그리스 군대는 긴 창을 든 보병 밀집 대형인 팔랑크스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대형은 정면 돌파에는 강했지만 움직임이 매우 경직되어 있었죠. 반면 로마 군단은 훨씬 유연하고 다채로운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결국 로마의 유연함이 고착화된 팔랑크스를 해체하며 군사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외교적 프레임의 변화입니다. 로마는 처음부터 침략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보호하고 자유를 주겠다는 해방자의 얼굴로 다가갔죠. 하지만 세력이 커지면서 로마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고 결국 해방자에서 지배자로 그 역할을 완전히 바꾸며 동방을 장악했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문화적 역설입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그리스를 정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에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그리스의 철학, 예술, 문학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자신들의 문화로 흡수했죠. 힘으로 이긴 승자가 패자의 문화에 동화되는 독특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의 팽창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군사적 유연함, 치밀한 외교 전략, 그리고 문화적 융합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 항목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른 시스템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9세대를 대표하는 마케도니아의 팔랑크스 전술이 보입니다. 긴 창을 빽빽하게 세운 모습이 마치 거대한 고슴도치 같죠. 정면 승부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하지만 반드시 평탄한 지형이 필요했고 방향 전환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왕 한 명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하항식 왕정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반면 오른쪽 로마의 마니플루스 전술은 어떤가요? 병사들이 소대 단위로 나뉘어 체스판처럼 유연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지형이 험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현장 지휘관들이 상황에 맞춰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로마 공화정의 실용적인 힘이었습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는 단순한 용기 대결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누가 더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졌느냐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로마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바꾼 필리포스 5세의 치명적인 오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도를 함께 보실까요? 당시 로마는 카르타고의 한니발에게 칸나의 전투에서 대패하며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5세는 로마가 곧 멸망할 것이라 확신하고 한니발과 비밀 동맹을 맺어 로마의 뒤를 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마케도니아 전쟁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대응은 매우 영리했습니다. 로마는 직접 군대를 보내는 대신 마케도니아 인근의 아이톨리아 연맹을 선동하여 대리전을 치르게 했습니다. 결국 필리포스 5세는 로마 본토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후방을 방어하는 데만 모든 힘을 쏟아야 했죠. 기원전 205년 피니케 조약으로 전쟁은 일단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지만 로마는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을 등 뒤에서 칼을 겨눴던 이 배신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가슴 속에 새겨진 이 복수심이 훗날 어떤 거대한 결과를 가져올지 다음 장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역사의 제2막이 시작됩니다. 때는 기원전 200년. 로마가 왜 갑자기 그리스 문제에 본격적으로 끼어들게 되었을까요? 지도를 함께 보시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로도스와 페르가몬이라는 나라들이 당시 세력을 넓히던 마케도니아의 위협을 느끼고 로마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로마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를 지금 그리스에서 막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이탈리아 본토까지 쳐들어올 것이라는 논리로 원로원을 설득해 전쟁을 결정합니다. 이때 전면에 나선 인물이 바로 30세의 젊은 집정관 플라미니누스입니다. 그는 아주 영리하게도 로마를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그리스의 자유를 되찾아주러 온 해방자라는 이미지로 포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통찰은 로마의 외교적 프레임입니다. 로마는 자신들을 그리스의 보호자라고 선언함으로써 동방 세계에 개입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도덕적인 명분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로마가 어떻게 단순한 도시국가를 넘어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치밀한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제 역사의 흐름을 바꾼 혁명적인 순간인 제4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197년, 키노스케 팔라의 전투에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팔랑크스의 신화가 마침내 깨지게 됩니다. 지도를 함께 보시면 파랑색의 마케도니아군과 빨강색의 로마군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지형이었습니다. 팔랑크스는 평지에서는 무적이었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울퉁불퉁한 언덕 지형에서는 긴 창들이 서로 엉키며 대열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로마군이 보여준 유연함이 빛을 발합니다. 로마의 백인 대장들은 상부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현장에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마케도니아군의 뚫린 빈틈을 타격했습니다. 명령을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는 대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승기를 잡은 것이죠. 결국 이 전투를 계기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유산인 장창병 시대는 저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로마 군단이 채우며 이제는 로마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196년 그리스의 이스트미아 제전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당시 이곳에서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선언이 하나 발표됩니다. 바로 로마의 장군 플라미니누스가 모든 그리스 도시의 자유를 선포한 것이죠. 오랫동안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았던 그리스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면 중앙의 지도를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그리스의 여러 도시 위에 커다란 손이 나타나 실을 늘어뜨려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이 선언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로마는 그리스에 자유를 준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마케도니아를 견제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그리스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독립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로마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외교를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결국 당시 그리스인들은 주인이 마케도니아에서 로마로 바뀌었을 뿐인데 그것을 해방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달콤한 선언 뒤에 숨겨진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6막의 제목은 도전입니다. 이번에는 로마가 동방의 거대한 제국과 맞붙게 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아주 넓은 땅이 보이죠?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제국을 계승한 셀레우코스 왕조입니다. 이 제국의 왕 안티오코스 3세는 동방의 거인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고 여기에 로마의 영원한 숙적이었던 한니발까지 합세해 로마를 위협했습니다. 로마 입장에선 정말 큰 위기였겠죠? 셀레우코스 제국은 세력을 넓히며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91년 제2의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카토가 험난한 우회로를 찾아내 안티오코스 군대에 배후를 기습하며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 승리는 단순히 한 번의 전투에서 이긴 것을 넘어선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 드디어 머나먼 아시아 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직접 뻗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가 진정한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로마가 아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마그네시아 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에 양을 압도한 질이라고 되어 있죠. 기원전 190년에 벌어진 이 전투는 로마군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붉은색의 셀레우코스 군이 보입니다. 거대한 코끼리 부대와 무시무시한 낫이 달린 전차를 앞세운 대규모 다국적 군이었죠. 반면 왼쪽의 파란색 로마군은 숫자는 적었지만 아주 질서정연하고 규율이 잡힌 상태였습니다. 전투의 흐름을 화살표를 따라가 볼까요? 로마 기병이 공격을 시작하자 이에 놀란 셀레우코스의 낫 전차들이 오히려 뒤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 전차들이 자기 편인 코끼리 부대를 덮치면서 대혼란이 일어났고 결국 셀레우코스군은 스스로 무너지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전투의 결과로 로마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본토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동방의 거대한 물량 공세를 로마 특유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군대 윤리로 제압한 것이죠. 로마가 명실상부한 지중해의 패자로 우뚝 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가 지중해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기원전 188년에 맺어진 아파메아 조약입니다. 슬라이드 제목에 굴복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조약으로 인해 동방의 강자였던 셀레우코스 제국은 로마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동쪽에서 로마를 향해 뻗어 있는 커다란 붉은색 화살표가 보일 겁니다. 이것은 정복지에서 로마로 쏟아져 들어온 막대한 부를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배상금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12년 동안 무려 15,000탈란트를 내야 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화살표 안에 X 표시된 그림들을 봐주세요. 로마는 돈만 뺏은 게 아니라 군사력까지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당시의 탱크와 같았던 코끼리 부대를 해체하고 해군력을 박탈했으며 전략적 요충지인 타우루스 산맥 이북의 땅도 모두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라는 나라의 근간을 바꿔놓았습니다. 소박한 농경국가였던 로마는 이제 지중해 전체를 무대로 하는 거대한 상업제국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이 막대한 부는 훗날 로마 사회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승리의 영광 이면에 숨겨진 변화의 물결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제10막. 전쟁의 불꽃이 튀기 시작하는 불씨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마케도니아의 새로운 왕, 페르세우스가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 필리포스의 뒤를 이어 무너졌던 경제를 살리고 군대를 강력하게 다시 세웠습니다. 화면 속 창고에 가득 찬 황금과 바쁘게 무기를 만드는 대장간의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마케도니아는 다시 한번 왕국의 부활을 꿈꾸며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로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른쪽 원로원 의원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아주 심각하고 화가 나 보이죠? 로마는 페르세우스가 단순히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그 자체를 자신들에 대한 거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결국 두 세력 사이에는 번개 모양처럼 강력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쟁 초반인 기원전 171년, 로마는 예상외로 고전하게 됩니다. 지휘관들의 무능함 때문에 초기 전투에서 패배하는 수모를 겪은 것이죠. 상황이 점점 나빠지자 로마는 마침내 베테랑 장군인 파울루스를 전장에 투입하게 됩니다. 과연 이 위기 상황에서 파울루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다음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와 마케도니아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 피드나 전투를 살펴볼까요? 기원전 168년에 일어난 이 전투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세요. 마케도니아의 자랑인 팔랑크스 부대입니다. 엄청나게 긴 창을 빽빽하게 세운 이 방지는 정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철벽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휘관이었던 파울루스조차 이 압도적인 위력을 보고 공포를 느꼈을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로마군은 이 무적의 방진을 깨트릴 영리한 해법을 찾아냅니다. 정면 대결을 피하고 유인 작전을 펼쳐서 견고했던 마케도니아군의 대열에 틈을 만든 것입니다. 그림 중앙에 갈라진 틈 사이로 붉은 화살표가 보이죠? 바로 이 좁은 틈새로 로마 군단병들이 짧은 검을 들고 파고든 겁니다. 길이가 6m나 되는 긴 창은 일단 안으로 파고든 적을 공격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결국 로마군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 마케도니아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놀랍게도 단 1시간 만에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로 500년 역사의 안티고노스 왕조는 멸망했고 지중해의 주도권은 완전히 로마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마케도니아 제국이 어떻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로마의 그 유명한 분할 통치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지도를 볼까요? 로마는 마케도니아를 북서, 북동, 남서, 남동 이렇게 4개의 독립된 자치공화국으로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단순히 지역만 나눈 게 아닙니다. 구역 간의 결혼이나 토지 거래를 엄격히 금지해서 이들이 다시는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지도 속 악수하는 손 위에 쳐진 붉은 가이표가 바로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마는 저항의 싹을 완전히 자르기 위해 역사가 폴리비오스를 포함한 유력 인사 1000명을 인질로 잡아 로마로 끌고 갔습니다. 또한 로마의 비협조적이었던 로도스 섬을 경제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델로스를 자유항으로 선언하여 로도스의 상권을 파괴해버렸죠.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을 조각내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든 로마의 치밀한 전략. 이것이 바로 분할 통치의 무서운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14막의 제목은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정복된 자가 정복자를 사로잡았다는 내용인데요. 군사력으로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가 거꾸로 그리스의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 상황을 말합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에는 마케도니아의 방대한 도서관 장서와 화려한 예술품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예술과 깊이 있는 지식에 큰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사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온 그리스 지식인들이 로마 상류층 자제들의 가정교사가 되면서 로마의 심장부에서 지적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급격한 변화를 모두가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스키피오파와 로마의 엄격한 전통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카토 중심의 보수파가 팽팽하게 맞서며 내적 갈등을 겪기도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로마는 그리스의 철학과 예술을 흡수하며 더욱 세련되게 변모했습니다. 화면 아래의 문구처럼 거친 정복자에 불과했던 로마가 그리스 문화를 만나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문명 국가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칼의 힘과 문화의 힘 중 무엇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역설적인 장면이 그 답을 힌트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중해 전체가 로마의 영토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로마인들은 이때부터 지중해를 마레 노스트룸, 즉 우리의 바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지중해의 주인이 된 것이죠. 이 시기 로마에는 큰 변화 3가지가 일어납니다. 먼저 군사적으로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를 상징하던 긴 창의 대열, 팔랑크스의 시대가 저물고 유연하고 강력한 로마 군단의 시대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로마를 견제할 적수가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혼자 지배하는 단독 패권 체제가 확립된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이죠. 전쟁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 막대한 부와 노예들은 로마를 풍요롭게 했지만 역설적으로 로마 시민들 사이에 빈부격차를 키웠습니다. 결국 이것이 로마 공화정을 뿌리째 흔들고 붕괴시키는 씨앗이 되고 맙니다. 정리하자면 마케도니아의 멸망은 거대한 로마 제국이 탄생하는 화려한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로마가 지켜온 공화정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지는 비극적인 예고편이기도 했습니다.